최종 기준금리가 7%까지 간다 뭐 이런 자극적인 말도 나오고 탐욕 증시가 꼈는데 랠리에 팔아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강세론자 약세론자 입장들 싹 정리해왔습니다.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주는 조금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한 눈치 보는 장세였어요. 이렇다 할 변동성은 없었는데 주간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내외 보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성장주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성장주가 좀 확실히 변동성이 여전히 큽니다. 테슬라가 특히 이번 주 약세였어요. 이따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요즘 정말 힘을 못 쓰네요. 주주로서 마음이 쓰라린데, 일단 여러분들 나스닥이 하락장 1주년 맞은 거 아시나요? 이게 1주년이라고 하기 참 그런데 이게 좋은 일로 1주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일로 나스닥이 하락한 지 1년 되는 주입니다. 이번 주가. 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21년 11월 22일이 정확히 꼭지였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꼭지였는데 참 지나고 보니까 꼭지였다는 걸 알지 그때는 몰랐죠. 그랬는데 내려와서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11월 20일이니까 거의 1년 맞죠? 364일, 363일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퍼포먼스는 30%가 하락해서 시총의 3분의 1이 날아가 있네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이번 주 조용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랠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초에 한 번 실패, 6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실패, 지금 10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지 어떻게 또 연말까지 좀 올라가 줄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호재가 많진 않고 좀 좋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또 미국 침체도 오고 악재가 쌓여있는 게 산더미라서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S&P 500은 고점 대비 20% 미만 17%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안심하긴 좀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또 펼쳐봤습니다. 과거 자료를. 이제 또 나스닥이 하락한 지 1년 됐고,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조금 더 고점을 늦게 찍었어요. 앞에 보시면 2022년 1월 3일 딱 올해 새해 들자마자 고점이었거든요. 나스닥보다 약 2달 정도 뒤에 고점을 찍고, 이제 S&P 500은 한 11개월 정도 하락장입니다. 정말 긴데 제가 S&P 500 지수의 역사적 하락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 하락장의 바닥까지 얼마나 걸렸느냐가 이 오른쪽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는 바닥까지 최대 얼마 빠졌냐는 자료인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 11월 20일 기준으로 20%까지는 안 빠졌지만 물론 10월에 바닥을 찍긴 찍었습니다. 20 몇 %까지 빠졌었는데 그게 11개월 정도 되고요. 공교롭게도 S&P 500이 역사적 하락장에서 바닥까지 가는데 걸리는 평균이 11개월 정도 됩니다. 이제 평균 왔네요. 평균. 그런데 제가 더 길었던 사례들을 보니까 역시 20개월 걸렸던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 여기 보시면 73년 1차 오일 쇼크, 80년대 2차 오일 쇼크, 확실히 이 격동의 인플레 시기가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 긴 시기가 언젠지 보니까 역시나 30개월 걸렸던 닷컴 버블, 바닥까지 30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30개월이 아니고 내려가는 것만 30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그 기간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20년 전에. 금융위기가 17개월. 가장 긴 것들이 그런 거고요. 짧았던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코로나는 바닥까지 1.1개월, 33일인가요? 30일 만에 바닥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하락장스럽지도 않았던 애게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되게 위험해 보였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난 김에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고점 대비 8%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침체 온다더니 아메리카 이즈 스트롱인가요? 미국 경기는 끄떡없다인가요? 정말. 그래서 미국 증시에 참 함부로 하락 베팅하기도 무서운 게 이 다우 이런 거 보시면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8.7%밖에 안 빠져 있고 강력한 방어력,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주셨던데, 곰인데 뿔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다우가 약세장은 맞는데 뿔 달린 곰이다. 황소 느낌 나는 곰이다. 이런 장세가 다 있냐. 나스닥은 마이너스 30가 있는데 다우는 8% 빠지는 이상한 장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엇갈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저렇게 다우도 올라가고 S&P 500도 약간 올라가고 하니까 증시가 또 탐욕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렇게 침체 온다, 위험하다 해도 증시의 기대 심리가 또 불어가지고요. 제가 심리를 파악할 때 한 번씩 보는 게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는데, 요게 쉽게 말해서 100에서 0까지 있는데 100까지 올라가면 아주 탐욕, 모두가 상승을 외치고 기대하고 있는 장세고, 0이면 에이 내가 주식을 절대 안 한다, 주식은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오를 일이 없다, 이럴 정도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외면인데요. 세상에 지금 거의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고점 닿았죠. 근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에요, 10월 달 이 바닥 칠 때
34였습니다. 공포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또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탐욕 상태에 들어와 있고,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제일 이슈였습니다. 다른 이슈는 특별히 없었고요. 제일 강력한,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 연준 위원들 중에서 최고 강경파, 일명 매파라고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 있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로 엄청 나오더라고요. 금리 고점이 5에서 7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분들도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으시는 거죠. 7%를 이제 강조해가지고 자기가 데이터 돌려봤는데 적정 금리는 5에서 7 정도 된다. 지금 그래야 인플레 잡힌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 심리를 팍팍 눌러주는 거죠. 지금 증시 오르고 다시 부동산 오르고 뭐 코인 오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쭉쭉 눌러주는, 뿅망치 때리는 그런 발언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4인데도 지금 난리인데요. 7은 솔직히 저는 약간 엄포이자 심리를 죽이기 위한 수치라고 보고, 5%만 가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이건 참고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론상 그렇다. 이론상. 이 전제는 인플레가 지금처럼 7, 8%로 영원히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 거고, 물가가 연말이나 내년에 쭉쭉 내려와만 준다면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면 다 죽을 텐데요. 뭐 7% 기준금리면 뭐 다른 나라, 한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겠지만 좀 이렇게 겁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증시가 계속 올라가거나 인플레 심리가 살아나면 또 연준 의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캘린더에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11월 30일 연준 의장 발언이 공식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연준 의장이 한번 나와서 주식이나 인플레 기대 심리 오르면 또 이렇게 뿅망치, 제가 귀엽게 뿅망치로 표현했는데 계속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심리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 수요일, 한국 기준으로는 12월 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장 중이니까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11월 30일 화요일 기준으로 이 시간에 연준 의장이 12월 금리 인상하기 전 공식 발표 처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심리가 너무 올라가 있으면 세게 말하면서 심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번 주 내내도 연준 의장 말고도 장기전 예고한다, 긴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주식을 볼 게 아니고 경제적 목표에 초점을 둬야 된다, 지금 주식 빠지는 것 같고 자꾸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대 심리를 접게 만드는 게 이분들의 또 의무이자 일이니까, 또 너무 뭐 맹신하거나 할 것도 아니고 말 바꾸시잖아요. 이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말고도 실제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연준이 말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만 하는 게 아니라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말고도 돈 거두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양적 긴축도 진행하고 있는데, 와, 이번 주에 공개된 자료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연준 자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1년 저점입니다. 1년 저점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풀어놓은 돈 회수가 쭉쭉 진행되면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이 거두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요즘 뉴스에 많이 안 나오던데 연준이 조용히 양적 긴축하고 있는 거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총 자산의 3.7밖에 감축을 안 했는데도 증시가 이렇게 발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2018년 19년 긴축 사이클 때도 연준이 이렇게 자산 감축하면서 시장에서 발작 일으켜서 중단한 적도 있거든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금리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연준 급격하게 중단,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증시도 막 급하게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줄이고 있다.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고금리 시기에 양적 긴축도 말만 하는 게 아니다, 허세만으로는 볼 수 없다. 지금 연준도 묵묵히 지금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도 약간 쫄은 게 느껴지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금리 수준이 또 올라갔어요. 혹시 참고하실 분들 위해서 가져왔는데, 월가의 평균 금리 고점입니다. 이번 금리 고점이 일단 블룸버그에서 평균 낸 건 5%. 많이 올라갔죠, 벌써 금리가. 옛날에 월가가 연준이 허세 부린다, 뻥카다, 저거 엄포다 그랬는데, 이제 월가도 많이 인정을 하면서 약간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조용하죠. 지금 약간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23년 말, 야, 이게 더 무서워요. 내년 말까지 금리 고점이 5%래요, 여러분들. 안 내린다에 베팅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일 좋게 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모건 스탠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모건 스탠리가 에이 5% 못 가, 4.75 갔다가 내년 말이면 4.5로 내려. 이게 가장 금리가 낮은 수준이 이 정도고요. 세상에 제일 높은데,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긴 한데, 노무라는 5.75까지 올린다고 보고 있고, 시티는 5.5 막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관들 숫자는 맨날 바뀌니까 너무 맹신하실 필요 없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 이렇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바짝 쫄았습니다. 요즘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쭉쭉쭉 올려가지고요, 금리를 5.25까지 올라가는데 안 내린다로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하는 거 보고, 야, 인플레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금리가 지금 연준 위원들 말하는 거 보고 지금 실제로 긴축하고 있는 거 보니까 5는커녕 5.25로 가고
내리는 게 아니고 연준이 진짜 안 내리겠다. 이렇게 목표치를 올렸어요. 물론 골드만삭스는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꿀 때도 많으니까 너무 이것도 맹신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월가가 약간 겁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고금리 장기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질질 끌 바에는 빨리 올려가지고 쇼크를 낸 다음에 금리 풀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그 방법이 안 먹히니까 길게 피말려 죽이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피말리기, 힘들게 하기. 그래서 기준금리 고점은 현재 5.1로 반영이 되고 있고, 길게 이렇게 내년까지도 지금 정점이 계속 오래 유지될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게 컨센이고요. 또 12월에 물가 상승 이런 거 봐야겠죠. 지표 봐야겠죠. 이건 변하니까 제가 매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은 긴축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요. 장기적인 경제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는 침체 우려 때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거든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긴축한다고 하니까, 더 높여야 된다고 하니까 2년물 금리, 여기 빨간색 2년물 금리는 4.3 정도로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못 따라가는 겁니다. 10년 뒤에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적인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만큼도 못 버팁니다. 10년 뒤에 무슨 4%예요. 3.8도 힘듭니다. 이러면서 버거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 먼저. 이러면서 장 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지금 40년 최대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10년 금리, 장기 금리 3.8에서 단기 금리 4.3을 빼면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 뭔가 이상하다, 침체를 알려주는 신호. 그래서 요게 이렇게까지 확대된 건 70년대 오일 쇼크 요때뿐인데, 이 얘기는 장단기 금리차, 즉 금리는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을 말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 빨간불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연준은 무대뽀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경기는 그걸 못 버틴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월가의 쪽집게라고 불리는 마이크 윌슨 이번 주 업데이트한 거 보시면, 증시가 내년에, 슬픈 얘기지만 이번 저점 10월 저점을 깰 수밖에 없고 내년에 침체가 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해보다 더 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내년 전망을 처음 밝혔는데, 여기 경로 보시면요, 뭐 이런 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보시면 지금 3,970 정도로 살짝 반등했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이 마이크 윌슨이라는 모건스탠리 전략가는 10월 저점인 3,577을 깨고 내려간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가고 베이스는 이렇게 나쁘게 가면 3,000까지 갔다 간다. 그래서 지금 계좌 닫고 1년 뒤에 딱 열어보면 지금하고 비슷할 거래요. 3,900 내외일 거래요. 별 차이 없지만 내년 1년 동안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전략가의 말은. 왜냐? 지금 내년에 침체가 올 테니까 막 한마디 한마디에 휘청휘청하는 변동성이 더 크다. 야, 제가 이 보면서 아니 올해도 변동성 진짜 컸던 애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 도대체 어쩌려고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고 말을 하냐,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 윌슨조차도 내년에 좋아봤자 4,200으로 마무리,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에서 올라봤자 5%예요. 그리고 베이스는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 베어 케이스는 3,500이니까 지금부터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진다는 수준.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아쉽지만 이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테니 올 연말 1분기까지 조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업데이트 드리는 내년부터 미국 기업 실적들이 본격 악화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줬어요. 제가 잠깐 정리드리면, 미국 기업의 이익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호황이 올 텐데, 증시는 그 기업의 실적을 먼저 반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3년 중반부터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해서 본격 랠리를 펼친다고 봐도 무방하다가 이 사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미국 기업의 실적인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려가다가 24년에 올라갈 거고, 증시는 그거보다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게 이 분의 논리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기업 실적들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요걸 좀 더 뒷받침하는 자료가 이건데, 이 검은색이 미국 기업의 매출은 버티는데 보라색은 이익입니다. 이익은 급격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는 인플레 핑계를 대고 가격 인상으로 매출을 유지하긴 했었는데, 지금 금리도 높아지고 인건비도 높아지고 모든 비용들이 높아지면서 마진이 본격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순이익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장사 열심히 했는데, 팔긴 열심히 팔았는데
장사해서 남는 게 별로 없어지니까 이게 점점 압박이 오는 거죠. 전형적으로 인플레 초기에는 이렇게 버티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나오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 하는데 치킨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없잖아요. 제가 막 치킨 가격 막 3만 원, 4만 원 올리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안 사는 거죠. 아유, 치킨 안 먹고 만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매출도 꺾이거나 이제 못 버티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벌어질 일이다. 그래서 주가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요즘은 강세론자분들 얘기 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마침 강세론자분들의 얘기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3인방이 있어요.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야데니와 또 약간 무지성 상승론자로 평가받는 톰리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보여드릴 JP모건 마르코 콜라노비치 그분이 있는데 3인방 중 한 명 야데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월이 바닥이었다. 또 희망을 주시죠. 참 강세론자분들이 입지가 많이 좁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지금 연착륙, 내년에 침체가 오긴 오는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따지고 있는데 나는 의견이 다르다. 착륙은 없다. 세상에 좀 참신하죠. 지금 착륙은 안 할 거다. 비행기가 꼭 착륙을 해야 되냐. 소비자들은 계속 돈을 쓴대요. 왜 비행기가 땅에 닿아야 되지? 안 닿고 날아가면 안 되나? 되게 긍정론입니다. 그래서 바닥 찍었다.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10월 저점 안 깬다라고 한번 주장했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저도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요분의 근거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미국의 초록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여기만 엄청 올라가 있죠. 4%. 그리고 빨간색이 10년 금리, 파란색이 2년 금리입니다. 이렇게. 이분도 이걸 보시는데 연준이 뭐라고 허세를 부리고 발언을 하든 시장이 가장 먼저 예리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시장이 반영하는 금리가 10년 금리다. 빨간색 그래프다. 과거에도 자료를 보면 빨간색 이 10년물 금리가 먼저 내려가기 시작하면 얼마 안 있어서 연준도 결국 못 버티고 항복을 하고 금리 인하하더라.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금리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금리 고점이라고 하긴 4%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10월 3,577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이때가 바닥을 쳤고 지금 3,900 정도 되는데 3,970인데 올해 말까지 올라가서 4,300 노려본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산타 랠리죠. 지금부터 12월까지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황소의 말이 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의 10년 금리는 피크를 찍고 이렇게 내려갈 거다.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0년 금리를 꼭 지켜봐라 라고 힌트를 주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월가 강세론자 중에 또 한 명 톰리라고 있습니다. 이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맨날 상승만 외쳐서 신뢰가 없다 이러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락을 외치는 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4,400 간다. 이유는 뭐냐? 연준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인플레 내려오는데 못 본 척한다. 말만 저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계속해서 일관된 말씀 보이시고 있고, 그리고 강세론자 3인방 중에 한 명인데 요즘 좀 안 보이셨는데 이번 주에 또 발언을 하셨어요. 항복 중이에요. 약간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월가에서 제일 잘 나갔던 1등 전략가입니다. JP모건의 콜라노비치 형님인데 올해는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 형님이 잘 나가는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작년에 반인 반신 보이시나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워낙 하는 말마다 다 맞으니까 작년 소개 멘트가 반인 반신인 JP모건 콜라노비치 형님이었는데 올해는 다 틀려가지고, 왜냐면 올해 계속 사락을 했거든요. 계속 6개월 내내 사락을 했는데 틀리니까 이제 표정이 많이 어둡잖아요. 지금 많이 슬픈데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슬쩍 강세론을 철회했습니다. 조용히 2주 전부터 지금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슬픈 얘기인데 연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준금리 5 갈 것 같다. 나는 기준금리 5 가면 주식은 못 들고 있을 것 같다. 축소할 것 같다. 나의 논리는 기준금리 한 4.5 정도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5 갈 것 같아서 이러면 침체가 올 것 같아가지고 주식을 조금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랠리에 팔아라. 이번에 연말 산타랠리 오면 조금 줄여라 라고 되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자가 항복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보여드리지만 S&P 500이 쭉쭉쭉 올라가는 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다만 저도 이제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욕심이니까 그냥 조금 내년 정도까지 보고, 길어봐야 전 내년이라고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 이렇게 돌아서는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장기 계좌 시장 지수나
우량주 진짜 좋아하는 거 놓치기 아깝다 싶은 거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바닥 잡겠다고 기다리다가 글쎄요, 물론 진짜 다음 주라도 쇼크가 와가지고 막 폭락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미국 우량주라든지 시장 지수는 저는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별로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단기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또 저점을 깰지 안 깰지 막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반등한다 생각하면은 부지런히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은 휴장이고요.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은 불프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조기 폐장입니다. 한국 계신 분들 기준으로 토요일 오전 3시에 장 마감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불프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원래 같으면 이럴 때 증시 분위기도 좋고 아마존이라든지 유통주들 분위기도 좋은 편이고 원래 그랬는데 애플도 그렇고 전자제품, IT 기기들도 잘 팔려서 좋은 시즌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계신 분들 참고로 목요일날 한국도 기준금리 결정 나죠.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환율이 중요해가지고 지금 뭐 뉴스로는 0.25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금리 차이 더 벌어지겠네요. 이거 빅스텝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다음 주에 요거에 따라서 또 좀 어떻게 움직일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우량주 맵입니다. 반토막 난 주식들이 여전히 많이 널려 있고요. 이번 주는 테슬라,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은 테슬라만 계속 빠집니다. 주구장창 너무 힘들어요, 테슬라 주주로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도 52주 저점 이탈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 저점이 177불인가요 그랬는데 또 잠깐 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던데 지금 주가가 너무 흐름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 엄청 산대요.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대한민국 서학개미분들이 다 같이 물려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 50% 넘게 빠지면서 이런 상황이고, 주간으로도 8%가 또 빠졌습니다. 혼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슈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뭐 주가에 큰 영향이 있었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이번 주에 주주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이슈는 이겁니다. 머스크가 이제 후임자한테 넘기나 막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기사 제목처럼 번아웃 온 거 아니냐, 머스크가. 트위터도 테슬라도 CEO 맡고 싶지 않아. 이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재판에 나가서 증인으로 섰는데 머스크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나 트위터랑 테슬라 CEO 안 하고 싶다. 여기 never wanted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에 큰 부분이 머스크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CEO의 중요성도 있는데, 이제 주주분들이 진짜 이렇게 되면은 뭐 혹시 머스크가 넘기거나 하면 이거 테슬라 주가 괜찮을까? 마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워렌 버핏이 은퇴하신다, 갑자기 밝히면 주가 요동치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 주에 조금 악재가 되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지금 머스크가 재판에 이번 주에 나갔거든요, 증인으로. 이게 뭐냐면 한 주주가 소송을 건 거예요. 2018년에 소송을 건 건데, 머스크가 스톡옵션 받은 거,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엄청난 보상을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 머스크 돈 너무 많이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증인석에 나가가지고 나 너무 지친다는 제 생각이고요, 나 테슬라랑 트위터 이런 거 진짜 CEO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후계자를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CEO 물려주고 다른 일에 좀 집중하려는지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오버행 이슈, 대주주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트위터 때문에도 안 좋았는데 또 후계자 뭐 얘기 나오니까 조금 주주분들 심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주가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기회를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호재 악재 잠깐 정리해 드리는데요. 아직도 이거 안 끝났어요. FTX 사태 좀 전염 가능성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까지 옮겨올지 안 올지.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이 FTX라는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이 CEO에 문제가 많다고 그랬는데 후임 CEO가 왔거든요. 엘론 사태를 맡았던 그 변호사가 CEO를 맡았는데 그 전문가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40년 내가 구조조정 전문가, 청산 전문가인데 이런 실패는 처음 본다, 황당하다 막 이러면서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 CEO가 돈 돌려막고 지인들한테 대출해주고 직원들 명단조차 없고 정말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중요한 의사결정 기록도 없고요. 그런 회사에 수십 조의 돈이 맡겨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도미노 사태인지.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주에 칼럼을 냈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게 저는 참 약간 많이 와닿는 게 많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러는 거예요. 왜 모두가 멍청이가 되었나?
그 똑똑한 월가와 그 똑똑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밥만 먹고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 왜 모두 이 사람한테 당했나,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나, 이렇게 안전 표시가 돼 있는데도 발을 디디죠. 이런 일을 왜 했나 봤는데, 여러분 벤처 투자의 전설인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아시나요? 세콰이어 캐피탈? 요게 진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투자했다 그러면 무조건 믿고 투자할 정도로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얘네가 애플도 초기에 발견했고 구글,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를 아주 초기에 발굴하고 투자해서 벤처 투자계의 전설이자 노스트라다무스, 뭐 예언가라고 불릴 정도의 VC의 대부, 지금 뭐 빅4에 들어갈 정도의 대부인데, 얘네가 여기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CEO랑 얘기하다가 화상회의하고 있는데요. 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FTX CEO가 화상 회의 중에 게임을 하더래요. 세상에 게임을 하는데 얘네가 뭐라고 느꼈냐면, 야 어떻게 우리랑 PT 하는데 게임할 수 있지? 천재다 이건. 그래서 투자를 결정했대요. 저 사람 남다르다. 세상에 뭐 스티브 잡스 같다고 느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한테는 철저하게 우리가 감사 중이고 검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파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 CEO는 완전 사기꾼이었고, 모두가 근데 이 세콰이어 캐피탈을 믿고 무한 신뢰한 거죠. 야 쟤네가 투자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멍청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길게 컬럼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세콰이어 캐피탈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우리랑 회의하는 도중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받는 그 PT하는 장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 하는 걸 할 수 있냐, 정말 탁월하다, 그래서 천재다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게임 좋아하는 청년이었던 거죠. 정말 심각하고, 마침 기억나시나요? 테라노스라고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기꾼으로 걸린, 지금 비교받고 있는 인물이 결국 이번 주에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출산하고 감옥에 들어갈지 말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도 똑같죠. 저기 오신 바이든 전 대통령하고도 웃고 있고,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도 막 대통령이 가서 천재라고 치켜세워주고,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하죠. 이때 당연히 사기꾼일 거라고는 아무 생각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되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지난주에 미국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CEO가 분명히 우린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는 조용히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가 깨지는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자기는 괜찮다, 코인베이스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본인은 주식을 팔고 있고, 근데 뭐 원래 계획된 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막 너무,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주식을 파냐, 신뢰가 깨질 텐데, 더 사도 모자랄 텐데. 그리고 이제 월가도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라고 하니까 암호화폐 포트에서 제외, 고객들이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포트폴리오의 1, 2%는 암호화폐로 채우는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배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유동성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거래소도 위험하고, 뭐 되게 큰 업계 투자자도, 헤지펀드나 월가의 큰 손도 지금 물렸다 이런 소문까지 나와서, 제가 직접 언급은 못하지만 도미노처럼 좀 우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크 이런 쪽도, 캐시우도 있잖아요. 이런 쪽도 지금 암호화폐 노출된 비중도 작지 않고, 코인베이스도 많이 사놨고, 해당 펀드나 이쪽에 많이 사놔가지고 또 위험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감보다는 좀 조심하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참 여담이지만, 엘살바도르는 이 와중에 1일 1 비트코인 매수를 시작한답니다. 야, 여기 엘살바도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나라잖아요.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했는데, 그래프를 보지 말고 제발 삶을 즐겨라.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1일 1 비트코인 산대요. 야, 어떤 분은 나중에 엘살바도르가 지구 최강의 부자가 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던가 파산하던가, 뭐 아니면 도 아닐까요? 정말 미국을 뛰어넘는 부자가 되던가,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 못 갚아서 파산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만기 도래하는 부채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암호화폐 전염이 곧 온다, 조심해라. 그래서 나 숏 많이 쳐놨고, 하락 배팅 엄청나게 해놨고, 공개는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금이 주목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또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염을 주의해라, 스캔들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맞을지도 한번 봐야겠는데, 저도 그래서 여기 혹시 모를 악재 정도로 넣어놨으니까 브리핑은 혹시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해드릴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증시 쪽 이슈보다는 계속 요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관망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잠잠한데 되고 있고, 그래서 캘린더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월간 캘린더, 배당락일 캘린더, 돌아오는 주는 목요일 휴장, 금요일 조기 폐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표들 넣어놨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함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